나도 옛날에 읽어서 다시 보니까 재밌다. 지금 읽어주는 건 아주 보통의 연애라는 단편 소설집이야. 배경옥 씨가 쓴. 엄마의 진짜 꿈은 로맨스 소설 작가였다. 하지만 나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다고 한다. 내가 없었으면 꿈을 이루었겠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후회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어린이만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나쁜 편견이야. 12살짜리 딸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게 엄마의 교육 방식이었다. 아빠가 없다는 것도 내겐 비밀이 아니었다. 가족 간의 은밀한 비밀이 아이를 얼마나 소외시키고 황폐하게 하는지 엄마는 잘 안다고 했다. 근데 아까 전에 나도 그 영화랑 같은 건가 했는데 공효진 거기서는 이런 영수증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지 않았어? 다른 그냥 동명의 소설일 뿐 다른 내용인 것 같아. 그치? 거기 직업이 여기는 지금 경리인데 공효진이 경리가 아니지 일단. 광고 카피 뭐 만드는 막 그래서 거기는 팬티인가 콘돔인가 뭐 그런 거 광고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영화에서 남성용품 뭐 그런 광고 회사였지. 아무튼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아. 응. 이 엄마도 이 엄마도 엄마가 자라면서 뭔가 느낀 게 있어서 얘한테 아빠가 없었는데 엄마가 혼자 얘를 길렀대. 이 김하나라는 아이랑 이 동생을. 근데 엄마가 비밀 이런 거 같은 거를 만들지 말라고 막 얘기하고, 어릴 때부터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 너네가 없었으면, 그 딸들이 없었으면 엄마 꿈을 이뤘겠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후회하진 않는다고. 엄마 생각이, 안 잤어, 아직. 엄마 생각이 어린이만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나쁜 편견이야. 자기도 그러니까 아직 이 엄마가 작가가 이 엄마가 이 딸들의 이 아까 그 경리라는 사람의 엄마가 작가였대. 로맨스 소설의 작가. 근데 이 딸들 먹여 살리고 이렇게 딸들 키우려다 보니까 자기 소설을 못 쓰고 대필 작가가 된 거야. 근데 그 엄마가 얘기할 때 고스트라이터다.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 아무튼 엄마의 교육 방식이 아빠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가족 간의 비밀을 만들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대, 엄마가. 그래서 얘는 아빠가 없다는 걸 친구들한테 말하거나 누군가한테 말하는 게 좀 쉬쉬할 수도 있잖아, 어린 나이에. 괜히 좀 한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하면 조금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고, 약간 다른 부모가 좀 이렇게 내 아이랑 친해지는 걸 꺼려 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얘 엄마가 그냥 그거 그냥 당당히 말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키웠대. 그리고 아무튼 가족 간의 은밀한 비밀이 아이를 얼마나 소외시키고 황폐하게 하는지 엄마는 잘 안다고 했다. 그러니까 엄마는 경험에서 배운 대로 내게 모든 걸 말해주었다. 귀를 막아봐야 들릴 게 뻔했고 욕을 할 수도 없는 나이였다. 나는 무슨 얘기든 들어야 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의 성공한 대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면 연애라도 해야 한다는 끝도 없는 엄마의 지론 말이다. 사람들은 남의 인생 따윈 조금도 관심 없어. 자기 얘기를 쓰고 싶어 하지. 너 친애들도 종종 말하잖니.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100권도 더 쓴다. 알지? 라고 대답했지만 알게 뭔가.
12살짜리가 알고 있는 건 대답을 안 하면 엄마가 더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사실이었다. 엄마가 약간 좀 말할 상대가 딸밖에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집에 같이 오래 있고 이러니까 엄마가 딸 상대로 계속 얘기를 하면 이게 여기다 괜히 토달고 무슨 말을 하면 엄마 얘기가 더 길어지니까 그냥 얘는 12살 때부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습관이 됐대. 남자친구 없어. 계속 엄마랑 어릴 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19페이지. 자기 인생을 쓸데없이 과장하는 건 죄야. 인간은 정직해야 돼. 이건 엄마의 주요 레파토리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어야 돼. 이 얘기가 나올 때쯤이면 엄마의 눈주위는 빨개지기 시작했다. 그럼 나는 울고 있는 엄마와 식어버린 프렌치 프라이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만 목이 메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다만 모든 게 너무 수줍었다.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대필 작가라는 직업 때문에 세상에 솔직할 수 있었던 여자는 이렇게 솔직할 수 없었던, 잘못 적어놨다. 이렇게 가족 앞에서만은 놀라울 만큼 솔직해졌다. 이게 이 엄마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고스트라이더잖아. 그러니까 다른 생계를 위해서 원래 자기 소설을 쓰고 싶고 자기 이름 걸어서 소설을 쓰고 싶었던 게 이 여자의 꿈이었는데, 그래서 성공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대신 글을 써주는 작가로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이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직업 때문에 세상에 솔직할 수 없었던 이 엄마가 가족 앞에서만큼은 더 솔직해지는, 약간 그거에 솔직한 거에 집착할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했나봐. 이 김하나라는 격리 엄마가. 나는 그런 엄마가 민망했다. 어떤 시인이 바람 부는 날엔 왜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고 했겠니? 안 가면 미칠 것 같기 때문이야. 바람은 왜 불고 또 왜 나겠니? 바람이라도 안 나면 미칠 것 같기 때문이야. 그래서 엄마에겐 남편 대신 애인이 있었다. 정확히 말해 애인들이었다. 하지만 고스트라이터란 직업에 걸맞게 엄마의 애인은 되게 유령 같은 존재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몰랐다. 그들은 모두 유령이었고 내게는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었다. 7년 후 동생 둘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그랬다. 엄마를 통해서 나는 세상이 얼마간의 균형감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오는 곳이 있으면 들어가는 곳이 있고, 털어놓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으며, 화내는 자가 있으면 어딘가에 분명 참는 자가 있는 것이다. 과거를 과장하는 것이 전문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하루 종일 그들의 무용담을 녹취해야 했던 엄마에겐 끊임없이 자기 신경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다. 이거 책 제목 아주 보통의 연애. 그것이 삶의 법칙이었다. 세상엔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더불어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다. 부양해야 할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자신의 고민을 들어줄 친구를 얻었다고 착각하는 젊은 여자의 아이들은 종종 유년기를 박탈당한다. 그 아이들은 시간을 건너뛰어 조로하게 된다. 나이에 따라 생기는 단계적인 성장통 대신 시간이 축적되어 생긴 체념이라는 노인성 근육을 주렁주렁 매단 채 정지된 세상에 내던져지는 것이다. 나는 영악한 12살짜리 아이가 아니었다.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봐버린 12살 노인에 가까웠다. 그날 내가 엄마의 책상에서 발견한 건 하늘색 반지 케이스였다.
먼지 쌓인 책상을 걸레질하다가 나는 크리스탈 잿더리와 원고 뭉치들 사이에 있는 반지 케이스를 보았다. 낮은 풀로 뒤덮인 수풀 속 강아지 풀처럼 그것은 빗쭉 솟아 있었다. 나는 잡초를 뽑듯 케이스를 열었다. 곧 스윗 달링이라고 쓰인 견고한 금색 라벨이 보였다. 그것은 만난 지 3개월쯤 되는 여자와 대책 없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줄 법한 반지였다. 엄마는 이런 반지를 3개나 더 받았다. 자신이 대피라는 책의 저자와 사랑에 빠지는 건 엄마가 끝내 고치지 못한 흡연 습관과 비슷했다. 돌연 금연 선언을 하고 이틀도 못 가 화장실 변기에 걸터 앉아 몰래 담배를 피운 다음 창문을 열며 요란스러운 양치를 하던 시행착오들 말이다. 나는 둘의 아빠도 엄마에게 대피를 맡긴 사람일 거라고 짐작했다. 그래서 서점에 둘을 데려가 엄마가 쓴 책 속에 나오는 남자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주곤 했었다. 둘은 사진 속 남자들의 얼굴을 싫어했다. 한껏 미간을 찌푸리고는 못생겼어! 대머리야! 를 연발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지만 둘의 눈에는 정말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었다. 나는 둘을 위해 서점에 가는 일을 그만두었다. 둘에게 아빠 얼굴을 알려줘야겠다는 결심도 서서히 사라졌다. 이게 뭐야?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급히 반지 케이스를 닫았다. 방문을 연 엄마는 한 손에 두툼한 노트를 들고 있었다. 가계부야 이거? 그래? 그건 가계부가 아니라 일기장이었다. 왜 영수증을 전부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놨어? 이거 네 영수증 맞아? 아니지? 엄마가 어떻게 그걸 찾아냈는지 물어볼 새도 없었다. 아니 12,800원짜리 택시 영수증이 왜 이렇게 많아? 이제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왔나 봐. 그러니까 과거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애가 격리잖아. 근데 아까 전에 이 소설의 첫 부분이 나는 영수증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고 이정우라는 남자의 영수증을 이렇게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영수증을 이렇게 관심 있게 봤다 그래야 되나? 이정우라는 사람의 얘가 그러니까 회사 격리를 해서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있는 뭐 그런 회사의 격리라서 이정우라는 기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적인 이 기자들이 제출하는 영수증을 보면 뭐 일적으로 쓴 것도 있고 사적으로 쓴 것도 근데 있는데 뭐 커피를 몇 잔 마시는지 뭐 어디서 뭐를 했는지 뭐 무슨 영화를 보고 이 기자는 뭐 영화나 뭐 이런 거를 보고 그런 리뷰를 쓰는 기자기도 했나 봐. 그 이정우라는 남자 기자가. 근데 보니까 자기도 뭐 12월 25일 날 무슨 뭐 모노드라마라는 모노드라마라는 영화를 뭐 CGV 가서 봤는데 그 남자도 그날 거기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어디 카페에 갔는데 그 남자도 그 카페에 뭐 나는 3시에 갔으면 그 남자도 5시에 그 카페에 가서 뭐를 시켰고. 근데 그 남자의 일상을 이렇게 그 격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 보니까 나랑 되게 쌍둥이 같이 닮은 거야. 좋아하는 게 이 사람 하루에 완전 카페인 중독인가 봐. 하루에 커피를 무조건 5잔 이상은 마시네. 나도 그런데 약간 이러면서 책 같은 것도 그 남자애가 본 책을 우연히 같이 산 거야. 아니 근데 이 여자가 말하기를 그냥 그런 거는 그것 때문이면 말도 못한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일부에 불과했대. 근데 계속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더 이 사람한테 좀 관심이 갔나 봐. 그 이정우라는 사람한테. 근데 그 이정우라는 사람이 그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그게 법인카드를, 그러니까 그 자기 업무적인 거는 법인카드를 써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한 거는 개인카드를 써야 되나 봐. 근데 실수로 법인카드를 쓸 때가 있으면 그거를 영수증 처리하지 말고 내가 사비로 메꿀 테니까 회사에는 알리지 말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게 있어서 여자애가 그런 걸 받아주면 막 뭐 커피나 뭐 이런 건 이렇게 봐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사정 봐줘서 고맙다고 뭐 그런 인사를 하는데 이 남자애가 3년째 이 격리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이 여자의 이름은 그러니까
김한아인데 남자애는 자꾸 김하나 씨라고 포스트잇에다가 감사하다고 자꾸 이름을 틀리게 말해. 그래서 이 여자애가 슬프다고 생각을 해. 짝사랑은 너무 슬프다. 아직까지 내 이름도 몰라준다고 그렇게 그런 포스트잇에다가 자꾸 이름을 틀리니까 3년째. 그래서 이게 안 보이나? 자기 자리에 그 뭐지? 명패가 있는데 명패에 김하나라고 돼 있는데 그 남자가 3년째 이름을 계속 김하나 하나씨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감사 인사를 하는 거야. 포스트잇에다가 뭐 커피나 이런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리에다가 주면서. 근데 얘가 이제 근데 그 남자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남자애를 더 좋아하게 됐어. 이정우라는 기자를 좋아하게 됐고 조금 특이하게 이 여자가 근데 그 초반에 말할 때 나는 영수증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을 한다. 9페이지에 2004년 11월 24일 오후 6시 30분. 그러니까 이 영화를 같이 본 거에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이 남자한테. 나도 그 영화 봤는데,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뭔가, 나도 이 책 봤는데, 그 다음날, 근데 그 남자가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영화에 대한 기사를 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직업인 거야. 근데 뭐 그걸 읽어보고 나니까 이 여자애도 블로그 같은 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영화를 보고 썼던 게 너무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거야. 내가 쓴 줄? 약간 그 기사 내가 쓴 줄? 이 사람 뭐지? 나랑 되게 쌍둥이 같은데? 응. 그리고 자꾸 근데 이 여자애가 근데 이제 지금 엄마 얘기를 막 계속 했잖아. 엄마 고스트라 뭐 대필 작가였니 뭐니. 막 그냥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뭐지? 얘가 또 이거 근데 12살 때부터 얘기부터 막 섞여 있어가지고 동생 이름은 둘인데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근데 얘 엄마 스타일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자기가 그 대필해준 그 작가랑 사랑에 빠진대. 그래가지고 이 동생을 데리고 이 중에 엄마가 써줬던 그 남자 작가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사람들 보통 책 보면은 작가가 누군지 사진이 나오잖아. 그래서 엄마가 대필해줬던 남자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둘의 아빠겠구나. 내 동생의 아빠가 이 중에 있겠구나 해서 자꾸 둘이를 그러니까 아빠가 없이 살았어. 근데 그냥 이 중에 네 아빠가 있다고 그렇게 동생 둘이를 데리고 가면 둘이가 책 아빠 사진을 보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진을 보고 못생겼어 대머리야 약간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냥 포기를 했대. 그냥 안 데려가게 됐대. 근데 막 그런 거를 막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얘한테 이게 뭐야? 뒤에서 엄마가 말을 건 거야. 이게 뭐야? 뭐 일기장이야? 뭐 영수증을 붙여놨네? 이 여자애가 그러니까 이정우가 했던 그 영수증을 복사해서 수첩에다가 모아놨어. 그래서 엄마가 이러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일기장 아닌 것 같네? 가계부야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왜 영수증을 전부 복사해가지고 붙여놨네? 네 영수증이야? 아니지? 이거 근데 12,800원짜리 택시 영수증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정우가 썼던 거를 복사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원본은 회사에다 제출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여자애가 그거를 자기가 따로 복사를 해서 갖고 있었던 거야. 엄마한테 걸린 거야. 22페이지. 나는 엄마가 들고 있던 노트를 재빨리 빼앗았다. 왜 남의 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내게 되물었다. 내가 남이야? 엄마가 어떻게 남이야? 결국 내가 아닌 어떤 사람도 남일 수밖에 없다.
친밀한 타인과 그렇지 않은 타인이 있을 뿐인 것이다. 여기도 좀 괜찮다. 봐봐. 이거 써줄게. 그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의 역사엔 늘 불행이 뒤따랐다. 김아진과 김하나, 김둘이 가족이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도 우리들 각자는 친숙한 타인이라는 사실뿐이었다. 나는 둘의 아빠를 몰랐다. 둘도 내 아빠를 몰랐다. 나는 종종 엄마 역시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거라고 상상하곤 했다. 진실은 방탕한 여자가 아이의 생부도 헷갈려하는 코미디일지도 모른다고. 왜 남의 방을 뒤져? 미쳤어? 돌았냐고! 나는 엄마를 노려봤다. 누군가의 일상을 훔쳐봤다면 그건 바로 나였다. 엄마의 지저분한 방을 치운다는 명목으로 늘 그녀의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검사하곤 했다. 나는 주먹을 쥔 채 흔들리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쩌면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른다. 엄마는 눈을 치켜뜨고 입을 벌린 채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게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걸 몰랐던 사람처럼 멍해 보였다. 엄마는 곧 힘없이 팔을 늘어뜨렸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세상이 떠나갈 듯 아주 큰 소리로. 여기 들었어? 엄마가 어쨌든 얘가 모아놨던, 이정우에 대해 모아놨던 영수증, 이거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방 뒤졌냐고, 혹시. 미쳤어? 왜 내 방을 뒤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엄마한테 대드니까 엄마가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벙쪄가지고 이렇게 너무 갑자기 빽 소리를 지르니까 이런 식으로 있다가 엄마가 결국에 울었대. 그냥 얘가 빡 소리를 지르니까. 근데 여자애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엄마의 일상을 훔쳐보고 있었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대신 그러니까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마 방을 막 이렇게 청소해준다는 명목으로 엄마 방을 어릴 때부터 계속 뒤졌던 거야. 그러면서 막 엄마가 막 그런 반지 케이스 같은 거를 막 받으면, 아까 반지 케이스 한 3개 정도 받았다 그랬잖아. 요즘에는 이 새끼랑 만나는구나?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다 뒤지고 엄마가 누구랑 만나는지 뭐 하는지 계속 엄마의 일상을 약간 또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봐왔대. 그래서 자기 생각, 엄마한테 지금 내 거 그거 봤냐고 엄마한테 따졌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랬던 거라고 이렇게 써있어. 엄마의 지저분한 방을 치운다는 명목으로 늘 그녀의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검사하곤 했다. 어쩌면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더 크게 소리 질렀는지도 모른다. 좀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여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치? 23페이지. 12,800원. 그것은 이정우의 택시비 영수증이었다. 여의도에서 해화동까지 야간 할증이 붙으면 그 정도의 택시 요금이 나온다. 회사는 여의도에 있었고 이정우는 해화동에 살았다. 이정우는 한 달에 반 이상은 야근을 했다. 그리고 택시 영수증을 늘 교통비 명목으로 제출했다. 나는 12,800원이라고 찍힌 수백 장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날짜별로 하나씩 복사해 두었다. 일기를 쓰지 않는 이정우 대신 내가 그의 일상을 복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수증을 올려놓은 복사기 불빛이 얼굴에 와닿을 때마다 그의 과거가 햇볕처럼 뺨 어딘가로 스며들었다. 곧 꼭 두 손에 갓 삶은 따뜻한 달걀을 가만히 쥐고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영수증을 복사해 이 노트에 한 장씩 붙여나갔다. 이정우의 일기장은 2004년 12월부터 만들어졌다. 지금은 2008년 7월. 나는 그렇게 영수증으로 만들어진 32권의 비밀 일기장을 가지게 되었다. 4년째. 뭐지 근데? 대단하다.
4년째 이 남자가 회사에다가 제출한 영수증들을 다 복사해서 32권을 가지고 있었대. 대단한데? 그러게. 이 정도면 되게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러게. 24페이지. 문 앞에서 엄마의 울음소리에 놀란 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동생 이름이 둘이야. 응. 응? 둘은 엄마랑 비슷했다. 폭신한 스펀지 같아서 다른 사람의 웃음도 울음도 무조건 흡수했다. 나는 둘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 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쭈쭈바를 하나씩 입에 물고 동네 근처를 함께 걸었다. 울고 난 후 둘의 눈은 말갛게 투명해져 있었다. 아무리 눈을 비벼도 동그란 눈동자엔 실핏줄 하나 번지지 않았다. 하늘은 왜 파래? 둘은 어디서건 질문을 던졌다. 나와는 정반대였다. 구름이 하얗기 때문이야. 나는 구름을 손으로 가리켰다. 하늘이 하얀색이면 언니. 하늘이 하얀색이면 구름이랑 구별이 안 되잖아. 둘은 약간 애기인 것 같아. 뭐 한 초등학생이나 뭐 유치원생? 그러니까 얘랑 나이 차이가 많은 동생이야, 둘은. 지금 버퍼 있다고? 아직 내가 아까 전에 거실 인터넷으로 계속 쓰고 있었나? 버퍼 없어? 아무튼 동생이랑 이게 엄마가 아까 우니까 애기가 그 동생 둘이가 엄마 따라서 울어가지고 애기 데리고 슈퍼 가서 쭈쭈바 사주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원래 어린 애기들이 질문이 많잖아. 언니한테 막 언니 근데 하늘은 왜 파래? 약간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이 하나라는 언니가 구름이 하얗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 그럼 바람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질문을 해. 6살짜리가 바람은 왜 불어? 라고 물을 때 해줄 수 있는 말은 바람이란 말이지. 기압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대기의 변화가 하는 식의 대답이 아니다. 그럼 당장 기압은 뭐야? 라고 물어볼 게 뻔하기 때문이다. 바람은 네 머리카락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부는 거야. 나는 들고 있던 동그란 포켓몬 플라스틱 부채로 둘의 머리를 향해 흔들었다. 그럼 비는 왜야? 둘의 질문은 끝이 없었다. 왜 둘한테는 아빠가 없어? 나는 점점 과묵해졌다. 언니, 엄마가 진짜 바람둥이야? 엄마는 일에 치여 바빴고 곤란한 대답은 늘 침착한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침묵이 약이라고 생각한 건 언제나 내 쪽이었다. 하지만 그건 대단한 착각이었다. 겨우 6살짜리 아이에게 침묵에 대응하는 능력이 생겨버린 것이다.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부작용이 있다는 진실을 알게 된 12살 때의 일이 떠올랐다. 둘은 곧 아무에게나 질문을 던졌다. 대상이 어른 남자라면 질문은 정말 집요해졌다. 혹시 아빠세요? 난데없는 둘의 질문에 남자들은 대부분 놀란 얼굴이었다. 무엇이 그들의 무의식을 건드렸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내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은 상태였다. 아빠가 죽은 게 아닌 이상 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 자기 아빠가 있을 거라는 걸 영리한 둘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월말 정산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하는 주였다. 엄마는 급히 출판사의 호출을 받았고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할 수 없이 나는 둘을 사무실로 데려와야 했다. 나는 둘을 내 책상 옆 의자에 앉혀놓고 모두 7월호를 주었다. 잡지 같은 거를 보라고 줬대. 나는 둘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잡지의 광고면을 반듯하게 펴주며 말했다.
그림책은 없으니까 사진이라도 봐. 사진 속 언니들 예쁘니까 정말 좋지, 둘아. 둘은 뾰루통하게 입을 내밀다가 나를 쳐다봤다. 그래도 놀아줄 기색이 전혀 없자 포기했는지 다리를 흔들며 잡지를 넘겼다. 손끝에 침을 발라가며 종이를 꼬집듯 넘기는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들렸다. 어떨 땐 느리게, 어떨 땐 빠르게 몇 장의 종이가 한꺼번에 찢기듯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나는 컴퓨터 속 숫자의 세계로 다시 빠져들었다. 정렬된 숫자 안에서 곧 사무실에 있는 모든 기자들의 일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계산이 끝난 숫자들이 정확히 도표 안에 배열된 것을 보자 어수선했던 마음이 평온해졌다. 곧 주변이 고요해졌다. 나는 그들의 일상이 숫자로 모아졌다. 천천히 전멸되고 다시 새로운 숫자들로 가득 메워지는 걸 바라봤다. 커서가 바쁘게 깜빡였다. 일에 가속이 붙었고 피아노 연주자처럼 숫자 자판에 치던 손가락의 감각이 점점 느껴지지 않았다. 의자에 붙어있던 엉덩이가 3cm쯤 떠오르고 온몸을 지탱하고 있는 중력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일을 마쳤을 때 둘은 자리에 없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주위엔 아무것도 없었다. 침을 삼키자 목을대를 넘어가는 그 소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둘은 그림자 하나 남겨놓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결국 나는 텅 빈 사무실을 지나 이정우의 책상 앞까지 왔다. 그의 자리는 비어있었다. 나는 이정우의 지저분한 책상 위에서 몇 개의 영수증을 발견했다. 4월호 모드 사이에 책갈피처럼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다. 주변이 너무나 조용했다. 순간 이곳이 누군가의 관처럼 느껴졌다. 그 속에 둘이 양손을 모으고 누워있는 모습이 그려지기까지 했다. 식은땀이 났다. 그때 계단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울렸다. 곧 엘리베이터 벨소리가 들렸다. 얘가 엄마가 일이 있어가지고 어린 동생을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회사로 데려간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막 업무를 보는 동안 그 어린 동생한테 그냥 이거 잡지 보고 있어. 예쁜 언니들 나오지. 막 봐. 이러고 막 계속 일을 다 하고 일이 이제 끝나서 딱 일어났는데 동생이 없어진 거야. 말도 안 하고 동생이 사라졌어.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이제 두라 막 이러면서 막 찾는데 안 보여 동생이. 어떡하지? 하면서 어디 갔지? 어떡하지? 하는데 벨소리가 딱 엘리베이터 소리가 딱 났대. 그래서 말인데 아저씨가 생각하기엔 활짝 열린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은 이정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정우의 손에는 말보로 레드가, 둘의 손에는 커다란 추팝주스와 새우깡 한 봉지가 들려 있었다. 나는 기둥 뒤에서 몰래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너 내 딸 맞아. 이정우는 색깔과 모양이 다른 둘의 짝짝이 양말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6살이었으면 꼭 너 같았을 거야. 내 딸 해라 진짜, 요 귀염둥아. 그는 농담을 해놓고 스스로 웃지 않으면 민망하기라도 한 듯 큰 소리로 웃었다. 이상한 건 둘의 반응이었다. 둘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정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만 있었다. 너 손톱에 바른 건 뭐야? 색깔이 특이하다. 이정우는 둘의 손톱을 가리켰다. 언니가 머큐름이래. 둘이 쥐고 있던 10손가락을 활짝 펼쳤다. 빨간 약? 둘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거는 매니큐어가 아니라 사라졌다. 그건 매니큐어가 아니라 상처 났을 때 덧나지 말라고 바르는 건데? 응? 여기에도 발랐는데? 둘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짝짝이 토마스 양말을 벗으려는 듯 양손으로 양말을 늘리며 낑낑댔다.
이정우는 둘이 뒤로 넘어지지 않게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곧 5발가락에 바른 주홍색 머큐롬이 반짝거렸다. 둘은 발가락을 꼬물거리더니 헐렁한 앞니를 드러내며 히히 웃었다. 참, 언니가 여기서 일한다고 했지? 이름이 뭐라고? 이정우의 두 눈이 반짝였다. 둘이 이정우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다. 하나 둘 할 때 하나요. 김하나. 하나요. 나는 6살짜리가 32살 남자와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다는 걸 직감했다. 따란. 그것이야말로 6살짜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식이었다. 둘은 자신의 딸이라 부른 이정우를 친아빠라고 믿어버린 것이다. 29페이지. 엄마가 말했었다. 세상엔 엄마 없는 집도 있고 아빠 없는 집도 있다고. 엄마 대신 할머니가 있고 아빠 대신 할아버지가 있는 집도 있다고 말이다. 그건 다른 것일 뿐 창피한 게 절대 아니라고. 사람이 얼마나 다양하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미울 것도 좋을 것도 없게 된다고 했다. 측은지심을 가져. 인간은 원래 불쌍한 존재야. 엄마의 입에서 측은지심이란 사자성어가 나왔을 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측은지심의 뜻을 알 리 없는 10살이었다. 하지만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내 짝은 필리핀 엄마를 둔 혼혈아였고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은 47살의 독신남이었다. 엄마 말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자신의 애완견과 결혼식을 올린 남자, 임신에 성공한 레즈비언 커플, 25살 양호 선생님을 사랑했던 56세 교감 선생님, 영수증을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훔친 나 같은 여자까지. 절대 고의는 아니었다. 둘이 사무실에서 사라졌던 날, 나는 이정우의 책상 위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티파니 앤 코라는 브랜드명이 적힌 반지 영수증이었다. 그것은 군무가 펼쳐지는 무대의 주연 배우처럼 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잡지 사이에 끼워져 뽑혀나가길 기다리고 있는 번호표 같았다. 영수증을 잡았다. 내가 영수증을 너무 꽉 쥐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것은 이미 내 손톱에 찢겨 있었다. 나는 그것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 대신 주머니 속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스윗 달링이라는 상품명 옆에 158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티파니 앤 코, L 백화점 명동점, 2008년 6월 10일. 그것은 엄마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하늘색 케이스 안의 반지와 일치하는 영수증이었다. 이정우가 엄마랑 만나는 남자였던 거야? 따란. 영수증은 영수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다. 진짜 아빠는 아닐걸? 내가 예전에 읽었었는데 차였을걸? 영수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다. 엄마의 반지는 이정우가 사준 것일지도 모른다. 하나씨, 그게 법인 영수증 사이로 섞여 들어간 게 아니면 없어질 리가 없는데 진짜 제가 제출했던 영수증 중에 그런 영수증이 없었어요? 이정우는 바로 다음 날부터 내게 사라진 영수증에 대해 물었다. 그는 내내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시간이 지나자 곤란한 표정은 점점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영수증 다시 한 번만 잘 살펴봐 주세요. 그게 없으면 진짜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영수증 따위 있을 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영수증을
찢어버렸기 때문이다. 내게 남은 건 영수증의 복사본 뿐이었다. 원본이 아니었다. 하나씨, 하나씨? 이정우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일 7시 어때요? 벌써 3번이나 물었는데. 저 법인카드 때문에 할 얘기가 있어요. 저녁은 제가 살게요. 괜찮으세요? 나는 차마 그를 올려다보지 못했다. 엄마가 제일 먼저 산 사치품은 피아노였다. 엄마는 피아노를 칠 줄 몰랐기 때문에 딱히 필요한 물건도 아니었다. 하지만 충동적인 엄마는 늘 새로운 물건들을 사들였다. 사지 말걸 같은 말은 엄마한테 존재하지 않았다. 후회한다고 말하면 인생 전체가 너무 후회스러워 금방 무너져 내리기라도 할 것처럼 언제나 명랑한 얼굴을 하던 엄마였다. 엄마는 피아노 의자에 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나는 그 시간을 조금 앞당기기로 했다. 곧 피아노 학원을 등록했다. 나는 타고난 피아니스트였다. 특히 한원을 좋아했는데 악보 여기저기 걸려있는 도돌이표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지루한 한원을 건너뛰고 체르니를 치고 싶어했던 아이들과는 반대로 나는 한원을 오래 치기 위해서 일부러 체르니를 엉망으로 치던 아이였다. 도돌이표를 돌아 처음으로 돌아오면 내 손가락은 점점 빠르고 정확하게 변해갔다. 건반 위를 또각또각 걷던 손가락은 곧 건반 위를 미끄러졌고 점점 건반이 아닌 음표 속 어딘가로 여행을 떠났다. 낡은 영창 피아노가 펜티엄 컴퓨터의 자판으로 바뀐 후에도 나는 종종 한온을 꺼내 피아노 건반을 치곤 했다. 이정우의 영수증은 내 인생의 도돌이표 같은 것이었다.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유턴 지점이었다. 나는 영수증이 알려주는 대로 그가 갔던 식당으로 들어가 오도독 소리를 내며 오돌뼈를 먹었고 그가 마셨던 하이네켄 맥주를 사서 마셨다. 꼭 함께가 아니어도 괜찮았다. 나는 악보의 도돌이표처럼 익숙한 시간에 다시 건너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읽은 책을 읽고 그가 피우는 담배를 피운다는 건 내가 읽은 책을 그가 읽고 내가 피우는 담배를 그가 피운다는 것과 같았다. 세상의 모든 연애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다. 어떤 사람에게 연애는 둘이 함께가 아닌 따로 혼자서이다. 삶에도 영화의 편집 기술이 존재한다면 각기 다른 그 장면들도 결국엔 하나의 씬으로 완벽히 붙여지는 종류의 것이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 좀 재밌지 않아? 그러면 처음부터 이 여자애가 그냥 그 남자애가 마음에 들어서 따라했던 걸 수도 있겠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 뭐 하나는 우연으로 시작했어도 그 남자애 따라했던 것 같아. 그치? 이 여자의 생각은 이 남자애가 뭐 했다 그러면 빨리 그거 하고 이 남자애가 피우는 담배까지 애가 피워버리면서 누가 먼저 한 건 상관이 없어. 우린 같이 이거를 했어.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 여자애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연애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한테 연애는 둘이 함께가 아닌 따로 혼자서야. 삶에도 영화의 편집 기술이 존재한다면 각기 다른 그 장면들도 결국엔 하나의 씬으로 완벽히 붙여지는 종류의 것이지.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치.
이정우는 밀푀유를 좋아했다. 자신이 쓴 기사에선 늘인데 왜 자꾸 는이라고 읽지? 다시. 이정우는 밀푀유를 좋아했다. 자신이 쓴 기사에선 그것을 늘 은유로 끌어들였고 밀푀유같이 보드라운 소재로 만든 옷을 화보로 즐겨 찍었다. 천겹의 잎사귀라는 뜻의 페스트리. 내게 영수증은 밀푀유처럼 1000개나 되는 시간의 겹을 공학적으로 압축시켜 놓은 빵 같았다. 나는 충분히 예열된 복사기 위에 그의 영수증을 똑바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오븐 속 빵처럼 평화롭게 부풀어 오르는 영수증을 바라보았다. 이? 나는 그렇게 이정우가 가졌을 말랑한 시간의 감촉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건 분명 단순한 영수증 처리반의 일이 아니었다. 나는 성실한 학자이며 진중한 연구자였고 무엇보다 이정우학의 대가였다. 하지만 자부심 넘치던 전문성은 한꺼번에 무너졌다. 김하진이라는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내 엄마라는 사실이 나는 더 혼란스러웠다. 아까 그 엄마 방에서 이미 엄마가 어떤 남자한테 반지를 받았던 걸 알고 있었는데 조금 약간 억지 같기는 한데 이 남자의 잡지 사이에서 영수증 하나 가지고 엄마 거랑 조금 약간 그 부분이 좀 약간 너무 억지스럽긴 해. 엄마가 남자한테서 받은 티파니 반지를 봤었고, 이 남자애가 엄마한테 준 날, 그 티파니 앤코 영수증, 158만원짜리 영수증을 보고 그걸 훔쳤잖아. 근데, 바로 엄마로 연결 짓는 게 너무 억지 같기는 해. 그리고, 원래라면은 화를 안 냈을 텐데, 엄마가 이거 뭐니? 약간 했을 때 발끈한 게 그때부터 이제 엄마한테, 그러니까 내가 4년간 짝사랑했던 남자가 엄마를 좋아했다고 알아버려가지고 엄마한테 더 그렇게 쏘아붙였나 보다. 근데 엄마가 얘가 그렇게 4년간 모아놨던 그 일기장을 보고 이거 뭐니? 이렇게 딸한테 물어보고 나서 엄마가 딸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거를 보자마자 근데 엄마가 눈치를 챘대. 얘가 이거 네가 쓴 영수증 아니지? 약간 이렇게 아까 물어봤다 그랬잖아. 딸이 거기서 왜 남의 거를 보냐고 막 뭐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울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좀 진정하고 나서 딸한테 한 말이 야, 연애하는 건 좋아. 근데 방법이 틀렸어. 내 일기장을 찾아냈던 날 42살의 김아지는 단 5분 만에 내 연애의 행간들을 읽어냈다. 그녀는 단지 32권으로 이루어진 이정우 전집 중 1권의 일부만 훑어봤을 뿐이었다. 내 연적은 강자였다. 줄곧 연애의 여왕이었고 쉽게 사랑에 빠지는 자신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6살짜리를 내게 유산처럼 남겼다. 나도 모르게 찍힌 속도 위반 통지서같이 그녀는 내게 둘을 배달해왔다. 더구나 그녀는 내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결코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에겐 사과를 요구할 권리마저 없는 것이므로 나는 결코 그녀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반지의 출처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못했다. 똑똑히 들어. 누군진 모르는데 상대편한테 너 이러는 거 고소당할 수도 있단 말이야. 너 그거 스토킹이야. 엄마가 딸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 영수증 모아놓은 거 보고. 나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스토킹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짝사랑이란 어쩌면 스토킹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밀푀유처럼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역시 스토킹인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비밀을 털어놓곤 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나와 친분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이유는 하나, 내가 돈을 다루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겐 돈과 관련해 어쩔 수 없이 털어놓아야 하는 비밀이라는 게 있었다. 왜 유독 그달에 많은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했는지, 어째서 법인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환급 자료들을 물어보다가 암에 걸려 위독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기자도 있었다. 가족들 전부가 자신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23세 소녀가장. 교회에 낸 11조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다가 4년째 동결된 자신의 연봉을 실토하는 편집팀 팀장도 있었다. 그들은 우정이나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만큼 외로워 보였다. 자본주의 시대에 개인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돈을 다루는 세무사나 자신의 주식 계좌를 맡고 있는 증권사 직원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단순해 보이는 관리팀 회계 담당 업무도 그랬다. 영수증 처리반의 일은 때때로 타인의 고백과 고해성사를 귀 기울여 들어줘야 하는 신부의 역할까지 자청해야 했다. 이태리 식당에 앉아 벨기에식 홍합 요리를 먹던 이정우도 내게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사실은 어머니가 안 계세요. 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나는 샐러드 포크를 든 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얘가 짝사랑하던 남자 영수증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티파니 영수증을 가지고 왔어. 근데 이 남자가 그 혹시 내가 법인팀에 그때 그 영수증 사이에 섞이지 않았냐고. 근데 얘가 안 섞였는데요? 없는데요?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얘가 그 영수증을 찾아야 된대. 그러다가 이 남자가 혹시 뭐 토요일날 뭐 이렇게 저랑 식사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돼. 근데 이 남자애가 자기 스토리를 풀기 시작해. 어머니가 안 계세요. 저 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년을 짝사랑했던 남자야. 아버지가 좀 엄하신데 요즘 들어서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지를 않나. 저보고 장가 안 가냐고 묻지를 않나. 그는 접시에 남아있던 샐러드를 담담한 얼굴로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안에 있던 샐러드를 씹었다. 아사삭. 오이 씹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저는 외롭게 컸어요. 누나나 동생도 없이. 하나 씨는 동생이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샐러드를 먹었다. 어쩐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둘이라는 이름 잊히지 않는 이름이에요. 하나 그리고 둘. 어머니 센스가 보통이 아니세요. 그는 접시에 쌓여있던 빈 홍합 껍데기를 들어 홍합살을 떼어내다 말고 웃으며 말했다. 막내 동생 이름이 혹시 셋은 아니에요? 그의 두 눈은 분명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자신의 슬픈 가족사를 얘기하다 말고 무턱대고 웃을 수 있는 이 남자가 나는 좋았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진땀이 났다. 농담인 건 알지만 그를 따라 웃을 수는 없었다. 입안에 이미 샐러드가 잔뜩 들어있었다. 저번에 잃어버렸던 영수증 말이에요. 사실 그게 반지 영수증인데 꼭 찾아야 되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게 말이죠. 그는 거북한 이야기를 꺼낼 것처럼 뜸을 들이기 시작했다. 순간 나는 입안에 오이지를 씹지 않은 채 물고 있었다. 꼭 토막난 오이 비누를 입안에 물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정우의 입에서는 반지 이야기가 나온 순간부터 가슴이 울렁이기 시작했다. 방금 전 오이 씹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컸단 생각이 들었다. 이정우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갑자기 샐러드를 소리내 씹는다는 게 창피했다. 나는 그것을 알약처럼 씹지 않고 삼켜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숨이 안 쉬어졌다. 입을 벌린 채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홍합을 든 이정우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 대신 이 남자의 오래된 영수증이 떠올랐다. 12,800원짜리 택시 영수증, 11만 3,300원짜리 책 영수증, 그리고 3,700원이 찍힌 수십 장의 커피 영수증들이. 눈물이 흘렀다. 아마도 숫자 0을 닮은 눈물 방울이었을 것이다. 어떤 것으로도 나누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무의로 만드는 0. 하나씨, 괜찮으세요? 이정우의 얼굴이 점점 뿌옇게 보이지 않았다. 등 뒤에서 이정우의 숨소리가 느껴졌다. 그는 어느새 양쪽 손으로 내 허리를 끌어안아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그가 두 손으로 내 배를 힘껏 누르는 동안 나는 핏기 없이 흔들리며 그의 왼쪽 손등을 바라보았다. 힘줄이 일어선 하얀 손등 위에 날카롭게 패인 자국이 보였다. 길게 베인 자국 위로 핏물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들고 있던 홍합의 날카로운 부분에 제 손등을 벤 것이다. 순간 오바이트 비슷한 것이 나왔다. 뭔가 몸속에서 우글대다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구역질 소리는 꼭 누군가의 통곡 소리처럼 멀리서 들려왔다. 내가 내뱉은 건 삼키지 못한 오이 조각이 아니었다. 먹다만 라비올리도 씹다만 양상추 조각도 아니었다. 그건 꽉꽉 씹어 문드러진 엄마의 손가락이었다. 그 손가락엔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반짝. 그것이 빛났다. 기절했었어요. 여긴 응급실이고요. 눈부신 빛이 속눈썹 아래로 모두 흘러내리자 희미하게 이정우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10개 모두가 말짱하게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등엔 날카로운 홍합 껍데기에 베인 상처가 남아있었고 셔츠엔 내가 토한 자국이 노랗게 번져 있었다. 나는 병원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3시간 동안 링게를 맞았다. 이정우는 내내 내 옆에 서 있었다. 병원에 나왔을 때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우리는 문을 연 약국을 찾아 병원 주변을 돌고 또 돌았다. 이정우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눈앞이 노래졌다. 현기증이 났지만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약국 간판을 찾았다. 만약 병원 주위를 5바퀴나 돌고도 약국을 찾지 못했다면 나는 그의 얼굴을 더 이상 쳐다보지 못하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을지도 모른다. 저 때문에 미안해요. 나는 바카스를 이정우에게 건넸다. 그는 말없이 약국 앞에 서서 바카스 한 병을 다 마셨다. 미안하단 말을 했으니 이제 죄송하단 말을, 아님 잘못했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걸까? 그러나 약국 영수증을 가방에 넣다 말고 나도 모르게 그만 중얼거리고 말았다. 혹시 머큐룸 바르실래요? 이정우가 처음으로 하하하 이빨을 보이며 크게 웃었다. 로맨스가 사라진 곳에 남는 거는 결국 과다 청구된 영수증 뿐이에요. 좀 슬프죠? 상처난 손등 위에 머큐롬을 바르던 내게 이정우가 말했다. 좀 그런 것도 같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해당 매장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 불가라는데 알다시피 제가 돈이 없어서 인생 정지 상태에 빠졌잖아요. 하나씨한테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까지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멍청하게 법인카드까지 쓰고 여자한테는 차 있고 이런 미친놈의 한심한 자식 같으니라고. 이정우가 뒷말을 흐리며 중얼댔다. 근데 또 하나씨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제 마음은 또 편하네요. 이정우가 손등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묵묵히 머큐롬을 발랐다. 이정우의 연애상대는 B 매거진의 유차장이었다. 그러니까 공의사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유차장 역시 2명의 은밀한 애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정우는 이 사실을 당분간 알지 못할 것이다. 엄마가 아니고 유 차장이었나 봐. 그 반지 준 상대가. 아까 초반에 유 차장이 양다리 걸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게 엄마 아니고 유 차장이었다. 근데 차였대. 그러니까 공의사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유 차장 역시 2명의 은밀한 애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정우는 이 사실을 당분간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회사 사람들의 비밀을 또 하나 알게 되었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영수증 정산하면서 개인 영수증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도 자주 있으니까. 나는 들고 있던 머큐롬을 내 손톱 위에 찍으며 말했다. 발가락이 간지러웠다. 자꾸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는 중이었다. 이정우가 말없이 내 손톱을 보다 중얼거렸다. 정말 예쁘네. 뭐야? 뭐야? 손톱에 머큐럼 바르는데 예쁘다 그랬어. 뭐지? 썸의 시작인 것인가? 40페이지. 그니까. 일주일 전 둘에게 머큐롬을 발라준 건 나였다. 그날 누군가와 부딪혀 넘어진 무릎에 나는 머큐롬을 발랐다. 딱지가 내려앉은 무릎에 머큐롬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조심스레 바람을 불자 딱지 위에 방울져 있던 머큐롬이 상처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마당에 있던 신문을 주워 마루로 올라왔다. 선풍기 앞에 앉아 장난을 치던 둘은 10손가락을 펼치며 내 옆에 앉았다. 예쁘다! 발라줘! 둘은 흩날리는 머리를 잡고 코를 킁킁대며 내 무릎을 쳐다봤다. 이거는 상처에 바르는 약이야. 둘은 여전히 손가락 10개를 내 앞에 쑥 펴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둘을 바라보다가 선풍기를 마당 쪽으로 돌려놨다. 그리고 둘의 손톱에 머큐롬을 바르기 시작했다. 붉은색 머큐롬은 손톱에 닿자 곧 주황색으로 변했다. 금방 꺾은 풀에서 나는 쌉쌀한 냄새가 났다. 나는 어쩌면 이것이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의 냄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신기하다. 꼭 봉숭아물 같네? 엄마가 둘의 손톱을 보다가 중얼거렸다. 나도 발라줘. 엄마가 10손가락을 쭉 내밀었다. 41페이지. 며칠 후 쓰레기통 속에 처박혀 있던 찢어진 반지 영수증을 주워 모았다. 찢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다리미로 꾹꾹 눌러 폈다. 그리고 퍼즐을 맞추듯 조심스럽게 맞추어 나갔다. 나는 외가용 바늘로 꿰매듯 조심스럽게 스카치 테이프로 영수증을 이어붙였다. 손등 위로 옅게 소름이 피어났다. 찢어진 영수증을 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카치 테이프로 이어붙인 영수증도 누군가의 마음처럼 반짝거린다는 걸. 이렇게 공들여 붙인 영수증은 다시는 누군가에 의해 찢어지지 않으리라는 걸 말이다. 작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것은 보석처럼 정말 반짝거렸다. 다음 날 잘 붙여진 영수증 한 장을 이정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노란색 포스트잇을 붙였다. 관리팀 김하나 드림. 2008년 7월 12일 오전 1시 35분. 바카스와 머큐롬, 미래의 약국. 이 영수증은 내게 역사적인 것이다. 복사하지 않은 첫 번째 영수증. 나는 영수증을 일기장에 붙였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영수증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나는 V를 그리며 이빨을 드러내고 크게 웃었다. 그거는 꼭 다정한 친구와 함께 찍는 내 인생 최초의 기념사진 같았다. 끝! 이게 단편 소설이라서 아주 근데 글을 잘 써놨어. 글을 잘 써놔서 거의
거의 다 갖고 왔다. 44페이지짜리 40한 몇 페이지지? 40 몇 페이지짜리를 거의 다가 써놓은 것 같아, 내가. 그리고 뭐 다른 얘기는 다른 것도 같이 해놨는데 이게 제일 재밌는 얘기 같아. 다른 건 나도 기억 안 나서 다시 봐야 되는데 이 얘기는 이 영수증이랑 사랑에 빠진 여자 얘기는 여기서 끝나. 근데 약간 뭐 드라마나 영화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전시켜서 이게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아까 좀 약간 다시 그 남자랑 잘 될 것 같지 않았어?